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3.8도, 습도는 50%입니다. KBS 제일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제 21대 국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30일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열죠. 아름다운 마무리 또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훈훈하지 않습니다. 오늘 28일 그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오늘 오후 3시 서울역 인근에서는 범야권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진 않죠.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김정숙 여사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 주도 여전히 뜨거운 이 정치권 상황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민우 씨. 네, 주말을 맞아 나들이 차량들로 외곽 방향 정체가 꾸준한데요. 1번 경부선 부산 쪽 상황이 가장 답답합니다. 경기권에서는 신갈분기점과 남사,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3-4km씩만 막히지만 이보다는 충청권 상황이 더 어려워서요. 천안 부근에서 17km, 또 옥산 분기점부터 11km 구간씩 차 간격을 좁힙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옥산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청주부터 6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 서평택 분기점과 서해대교 사이로 10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는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 사이로 막혔다가 이후 만종 분기점부터 원주까지 9km 구간 다시 한번 속도를 줄입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가신다면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분기점까지 11km 구간 어렵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쪽으로 총 21km 구간 막히는데 특히 충청권 상황이 어려워서 진천터널 앞두고 8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이후는 서청주부터 남이분기점까지 다시 한번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 여주분기점과 감곡 사이로 10km 구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핫 이슈 핫피플 22대 국회 당선인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먼저 이 국민의힘의 도봉갑 지역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섭 당선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네, 개원 준비는 다 마치셨어요? 보좌진도 다 꾸리셨고? 예, 개원 준비도 다 잘 마무리했고 보좌진도 잘 마무리를 했고 무엇보다 얼마 전에 등려를 해가지고 아이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회관 입주도 하셨고? 예, 방은 배정받았는데 예. 아무래도 초선이고 좀 어린 나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방은 못 받고 조금 구석진 곳에 잘 받았습니다. 네. 원내 부대표 맡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대표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예. 제안을 주셨길래 사실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제가
당이랑 매번 입장이 같을 수는 없는데 그러게요. 또 부대표라고 하는 직 자체가 당론과는 아무래도 같이 가야 되는 뭐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 같은 그러니까요. 것들이 있는 직이다 보니까 예. 제가 한번 우려를 전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추경호 대표께서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원내에 필요한 거 아니겠냐라고 좀 적극적으로 안에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서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장 좀 뜨거운 현안이 이 해병대원 특검법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거부권 자체가 많아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러나 여당이 지적한 대로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 대통령 아마 그 점을 반영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은데 좀 이런 방식보다는 그래도 저 여야가 먼저 충분한 합의를 한 이후에 거부권도 아니고 저희도 일방적인 거부도 안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치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재섭 당선인은 국민의힘 쪽이 먼저 나서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수정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정안은 어떤 걸 어떻게 고치자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민주당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면 절차적 문제가 있으니 일단 여야 합의를 하자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안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은 이 인사 추천에 관한 문제. 예. 항상 특검법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 특별검사를 누가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로 항상 오랜 시간이 걸려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특별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받아줄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면 특검법 받되 다만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는 수사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검찰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오히려 나서서 민주당의 협상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특검 추천을 국민의힘이 어떤 내용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는 민주당이 변협을 통해서 추천한 인사 이렇게가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잘 합의를 해서 몇 명은 어디서 누구 몇 명은 민주당에서 어떤 방식을 거쳐서 어떻게 뽑는다. 요 정도의 여야 합의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특별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검사 그 자체인데 그렇죠. 이 임명을 하는 과정이 전부 다 민주당에 의한 그러니까 야당에 의한 결정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조금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최상병이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것은 여야 공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예. 게다가 보훈을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보수정당에서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진상규명에 임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정안은 내지 않고 일단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먼저 그걸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미진하면 특검하자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순차적으로도 그게 맞고 예. 수사의 진행 상황도 그것이 맞지만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언제까지나 수사의 프로토콜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국민들께서 거의 이제 7% 정도가 이거를 특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저희가 어떤 논리만 가지고 로직만 가지고 마냥 거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정치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8일 날 이 재의결이 이루어지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글쎄요,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신 분들은 극소수지만 예. 이게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예. 네,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을 저희가 들여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매번 무기명 투표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도 다들 놀랐던 것처럼 그렇죠. 사실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는 예측이 좀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이번에 낙선한 의원들 가운데 그냥 찬성표를 던질 사람들이 한 17, 18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낙선 여부가 표결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뭔가 그렇게 논리적 인과관계를 확장하는 건 예. 저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오히려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서
헌법기관인 만큼 그렇게 소신에 맞는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뭐 부결되면 22대 국회 당장 다음 주면 이제 시작되는데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은 다시 그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내지 않겠습니까? 뭐 벌써 예고를 해놓은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내면 뭐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시 그때도 재의결이 또 가게 될 텐데 그때는 8명만 이탈하면 이게 가결이 된단 말이에요. 김재섭 당선인은 이제 그때부터는 표결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떻게 참여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의 안보다는 국민의힘이 먼저 수정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 수정안이 합의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거 말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곧 제출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민주당의 특검 남용이 사실은 너무 과도할 정도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었던 거는 국민의힘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매끈한 사과가 안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의힘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금기처럼 여기고 토론하지 않았던 것도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특검으로 의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특별검사 제도는 보통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 그러니까 특별검사라는 특별한 제도를 임명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수사인데 예.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이전인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의혹이고 그것이 지금 와서 의혹이 된다는 이유로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권력형 범죄로 규정해서 특검으로 의율한다고 한다 그러면 예. 모든 정치인들은 이제 민간인이던 시절에 일반이던 시절에 있었던 미심쩍은 일들에 대해서 다 특검을 만들게 되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사 지금 라인들도 교체됐고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거를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여기야말로 우리가 수사 결과를 보면서 그때야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됐을 때 특검을 논할 수 있는 것이지 매사에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특검을 다 들이대는 것은 예. 특검법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적극 수사하라 지시하고 나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지금 뭐 각 지검장 등등을 그 검찰 인사를 단행한 걸 두고 이건 김건희 여사 수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일종의 방패막이식 검찰 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한간의 민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을 받았던 것은 저는 타이밍상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평을 했었는데 이게 오야나무 아래에서 같은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사 라인이 교체됐을 때는 자칫 그런 인상을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지금 검찰은 뭐 민주당의 공세도 있었거니와 또 이번에 뭐 교체되는 시점도 있었거니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신뢰도는 저는 국민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 역시도 명운을 걸고 검찰이라는 조직의 기강을 걸고라도 저는 이번 수사는 아주 의혹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아마 검찰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을 거고 그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당이 뭐 국민의힘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뭐 그 의혹이 남게 한다 그러면 예. 그거야말로 특검을 하게 되는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사인 시절의 일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셨지만 명품백 수수 이거는 대통령 당선된 이후의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조금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검찰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수사 프로토콜은 좀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 지금 현재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저희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건너뛰고 특검법으로 갈 수는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저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것인데 예. 그거를 다 패스할 만큼의 어떤
사건이냐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초동 수사가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고 검찰에서를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예. 특검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뭐 인도 방문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그런 특검을 하자. 뭐 심지어는 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까지를 포함한 특검을 하자는 그런 안까지 나오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을 남용하게 되면 이런 네. 문제가 바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예. 민주당 스스로가 스스로가 발목을 잡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면 뭐 이 김정숙 여사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나갔던 뭐 의혹들이고 예. 뭐 이거야말로 또 어떻게 보면은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예. 김현희 여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민주당이 너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전부 특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김정국 여사, 김현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안 할 논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반박으로 그저 물타기다라는 이야기밖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물타기라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겠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공정과 상식에 맞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특검을 공의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겠죠. 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용이다. 다. 남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각각의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사가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우리가 지켜보고 나서 알겠습니다. 특검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 국회 임기 안에 연금 개혁안 처리하자. 지금 내는 돈을 9%에서 13% 올리는 거 동의했고 여야가 뭐 받는 돈을 43이냐 45냐 요 정도 싸우고 있는데 44선에서 뭐 물러설 수 있으니까 이거 아예 처리하자. 이 처리하도록 영수회담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 자체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뭐 무작정 안 받아들일 사안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시점이 조금 그러한데 이제 21대 국회는 임기가 뭐 손에 꼽을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 문제는 전 22대에서 조금 더 논의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안 그러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수회담까지 하고 이 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까지 끝내버리면 이게 마치 무슨 번개불에 콩 굽듯이 그냥 급하게 처리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민주당에 내놓은 안 자체가 불합리한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기 대해서 일부 조정이나 뭐 일부 내용을 좀 더하는 방식으로 22대 국회에서 좀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게 아닌 게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 국민 공론조사도 거쳤고 여야가 스스로 의견을 조금씩 물러서면서 지금 거의 타협안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여기서 도장을 안 찍고 다음 국회로 넘기면 다시 또 특위 구성하고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대부분의 전국 주도는 22대 국회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내놓은 안, 그 국민의힘이 협상해온 안 자체가 전혀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해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간 22대 국회가 우리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번에 내놓은 그 연금 합의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전 책임 소재가 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21대 국회가 물러나고 나서 뭐 추후적으로 21대 국회의 책임 소재를 묻기보다는 이를 통과시킨 22대 국회에게 이에 대한 마무리, 뭐 책임 이런 것까지 물을 수 있게 해놔야 조금 더 좋은 합의안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조금 더 타이밍상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제 차기 당권 경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할까요?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타이밍상 그렇게 된 것이 네. 아무래도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출마 여부는 예.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결정보다도 예. 당원이나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는데 예. 지금 뭐 어느 주자랑 비교를 하더라도 압도적인 말하자면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예. 계속 불련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인이 자기 행보를 자기 맘대로 다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예. 네, 이렇게까지 또 분위기가 올라온 상황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약간 이제 뭐 의무처럼 돼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신데 나오면 김재섭 당선인은 지지하시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의 중요한 자산이고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을 치르시면서 많은 정치적 상처를 입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가지고 뭐 회복을 충분히 하시고 기반을 다지고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예. 뭐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에 지금 구심이 없다. 또 당의 어떤 대선을 치를 만한 이 기반을 닦아야 된다 이런 요청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당대표 도전에 나선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만큼 뭐 대통령과 그 한동훈 위원장 간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있었던 만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고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 당이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당을 이끌어갈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당이 주인이 된다는 건 윤 대통령의 뜻대로만 가는 게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물론입니다. 네. 당내의 그 3040 공부 모임인 천목회 회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주로 수도권에 출마해서 낙선한 분들이 대다수인데 당선인은 이 김재섭 당선인 한 명밖에 없다면서요? 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천목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뭐 저도 당선인이지만 낙선인들의 심정과 더 가깝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 당내에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소장파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당의 어떤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비판이고 천목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젊은 인재들이 우리 당에서 마치 이게 맑은 샘물처럼 계속 천목회를 통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플랫폼의 역할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는 어딜 지망하세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저출산 문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게 돼서 그 저출산 문제 컨트롤 타워인 총리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정무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역할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이었습니다. 12시 32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조하늘 씨. 주말에 나들이 가신다면 오늘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오늘은 구름만 많겠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 그 밖에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때일은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어제 한낮에 30도 넘게 올랐던 영남 내륙은 오늘 낮 기온 경남 거창 23도로 어제보다 크게는 8도가량 낮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서울과 원주, 대구 24도, 대전 25도, 전주 26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와 포항 20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최고 60, 수도권에 10에서 50,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이른 새벽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비가 그친 뒤 모레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휴게소 지나 발생한 화물차 사고 처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파로 청주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경계권에서는 수원 일대와 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 정체가 깁니다. 한남에서 안성분기점까지 구간 속도 더디고 이후 천안부터 비룡분기점까지 총 45km 막힙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 마장에서 모가까지 속도 조춤하고 진천터널 일대로 8km 정체, 또 서청주부터 남이분기점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금소에서 화도까지 11km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 인제 양양터널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 서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속도 더디고 원주 분기점부터 9km 막힙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신평 분기점에서 북원주 사이 2차로 막고 작업하는데요. 여파로 만종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이번에는 경기 부천병 지역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당선인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뭐 개원 준비, 보좌진 꾸리고 뭐 의원회관 입주 다 마무리하셨어요? 의원회관은 이제 방은 배정 받았고요. 이제 거기 쓰고 있던 분이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되는데. 이사가 나가야 되는군요. 나가야 되고 보좌진 다 꾸려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검사 생활 몇 년 하셨죠? 20년 좀 넘게 했습니다. 어이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개업한 게 몇 년? 2013년에 개업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11년. 꽤 되셨네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변호 맡으셨죠? 예. 어떻게 대장동 사건에 이제 핵심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걸 변호를 맡게 되셨어요? 뭐 인연이 닿아가지고 막 정진상 전 실장 변호를 맡게 돼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 대장동 이른바 대장동 5인방 뭐 이렇게 불리면서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방탄하는 분들 보은으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됐다. 이런 소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랍니까? 이제 그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근본적인 이 시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의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 수사고 표적 수사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잘못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응해서 방어하고 분쇄하는 일, 그걸 제가 했고 그 이른바 5인방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해야 될 일을 했고 일을 잘 선택해서 했다. 그래서 굉장히 정의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뭐 당시 시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논리가 뭐 당군 이래 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돌려준 그런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이 일단 뭐 다 구속되고 유죄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김용 부원장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요. 아무튼 뭐 돈 수수죠. 김용 이제 부원장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지금 2심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정진상 전 실장은 아직 1심 선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아무튼 구속 다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뭔가 대장동 사건에 이 최측근들이 이렇게 좀 사법 처리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국한해서 짧게 왜 이게 무죄 사건인지를 정리하면, 이제 대장동 일당이 그 대장동 한 30만 평의 땅 중에 한 80% 정도를 이제 대출을 받아고 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요구한 게 자기들이 그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발 허가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공단하고 대장동을 결합 개발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이재명 당시장이 거부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도 수용 방식으로 하지 말고 대토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이제 자기들 땅 중심으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LH가 그린
곳에 짓겠다랬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더 짧게 줄여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을 민간 사업자로 지정해 달라는데 그것도 고자라고 예. 입찰을 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5가지 요구 사항을 그들과 결탁됐으면 그 당시 성남시장이 거절할 리가 없죠. 법정에서도 제가 이 주장을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뭐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자세를 취했었고 예. 또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도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뭐 엄청난 돈이 남을 줄을 모르고 최대한 그 성남시를 위해 공공 환수에 노력했다. 이게 그게 그동안의 그렇습니다. 논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렇게 벌은 돈의 상당 뭐 일정 부분이 예. 뭐 정진상, 김용 등등으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경선 자금 등등으로 쓰인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국민적 시각 아닌가요? 그건 국민적 시각이라고 하는 데는 저는 도저히 동의를 동의할 수 없다. 못하겠고요. 검찰의 시각일 뿐이다. 그다음에 정영학 노치록을 보더라도 그 돈이 그 이른바 정영학 그 김만배 이런 범위 내에서만 논의가 됐지. 알겠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진상한테 갔다, 김용한테 갔다는 것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어지겠죠. 예. 오랜 검사 생활을 하신 검찰 출신이시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 검찰공화국 맞습니까? 검찰공화국 맞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요? 근데 검찰은 이제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행사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야당 주기 수사고 표적 수사고 정치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대통령 앞에서 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이 정치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공화국이 있는 거죠. 22대 국회 문 열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입법적으로 더 마무리를 하자. 예. 아예 수사권을 전체를 없애고 그냥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자. 예.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아예 검찰은 수사해서는 안 됩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검찰 개혁 TF가 김용민 단장을 중심으로 좀 꾸려져 있고요. 예.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현재처럼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기소 단계에서 수사 잘못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전혀 통제가 안 되거든요. 예. 수사권 남용에 원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 수사를 분리해야 하는 게 완전 맞다. 분리. 예, 그게 그러면 이제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가 하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경찰이나 공수처 또는 뭐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세팅할지는 이제 우리 검찰개혁 TF 논의를 더 해봐야 당의 된다. 논의 네. 구조에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장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이 해병대 사건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꼭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데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기본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의 특별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분이나 수사 등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최혜병 사건을 더구나 이제 대통령실 외야부 이런 걸 수사하기에는 수사 권한도 한정이 돼 있고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수사 경험도 부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주요 피의자다가 소환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소권도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빠른 시간에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했고 28일 날 재의결할 텐데 국민의힘 이탈표 나올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분이 안철수 의원도 김웅 의원도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유이동 의원까지. 예. 저는 좀 더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17표 나올까요? 그건 이제 저는 기대를 하는데 이게 사실 보수당의 입장에서 보수의 가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방 및 안보의 문제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힘당 의원들도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만약 이제 재의결이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해병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낼 거죠, 민주당은. 예. 지난번에 우리 당선인 워크숍을 엊그저께 했는데 예. 거기서 5대 개혁 과제 중에 김건희 특별법, 최혜병 특별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검법이. 예. 근데 또 거부하겠죠, 대통령은? 거부하시겠죠. 그러면 8명 이탈표 나올까요? 그때는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나올 거다. 예. 그러면
재의결에서 가결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갈라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갈라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몇 명은 이탈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군 통수권자는 예. 장병에 대해서 아버지처럼 보호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이 억울하게 죽은 재병에 대해서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장병에 대해서 예. 보호하고 눈물을 같이 흘려줘야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부하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 아예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포함한 특검하자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전형적인 물타기고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방어 논리고 그 주장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가신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지금 예. 와서 새삼스럽게 들고 나온 것은 국민들이 그걸 동의할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당선인들하고 만나면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라고 발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22대 국회도 아주 파란만장할 것 같은데요.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은 거부권을 상시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건 헌법 정신에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그건 그렇게 상시 활용하면 우리 상권 분립 체계를 흔드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봅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 해병대 특검법 어찌 보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데 예.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예.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제 헌법 논리로 왜 수도를 지방으로 옮기려고 할 때 관습법이라는 논리가 동원돼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명문에는 안 나오지만 내재적 한계가 거부권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헌이다 또는 뭐 그 행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한다, 뭐 집행이 불가능하다, 또는 국익에 반한다 이런 명백한 요건이 있어서 행사돼야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행사되는 것은 이 헌법이 정한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 사유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할 건가요? 그것은 이제 결국 이제 이 법률적 요건, 헌법 위반의 요건과 이 요건이 얼마나 심한지, 그다음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이걸 가지고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무적 판단만 남았을 뿐 법적으로는 충분히 된다. 예. 그런 주장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후보 뽑는 투표에서 추미애, 우원식 누구 찍으셨어요? 저는 이제 어느 방송에 유튜브 방송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원 중심의 정당 그 가치에 충실하게 투표를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추미애 찍으셨군요. 그런데 우원식 의원이 됐어요. 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우원식 의원도 아주 잘할 분으로 보고 이 결과는 받아들이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원한 바에 충실하게 성공하는 국회의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원권 확대를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결의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국회의장 후보 뽑을 때도 당원 투표 몇 % 참여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안을 지금 확정한 건 아니고요. 당원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제도를 개정하고 뭐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그런 그 국회의장을 뽑는 투표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과 여기도 당원이 몇 프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다면 어느 쪽 주장에 찬성하시겠어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보고요. 그래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하고 대의제의 간극이 발생한 건데 결국 직접 민주주의가 예전에는 이제 직접 당원들이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지역적,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극복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이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플랫폼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의 주인이 당원인데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려고 당은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21대 국회 임기는 며칠 안 남았는데 임기 마무리되기 전에 연금 개혁 그냥 아예 법안 처리하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율은 14%로 양당이 동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대체율이 민주당은 45, 국힘당은 44, 1%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이게 논의를 2년 동안 해왔고 여기까지 좁혀졌는데 이걸 22대로 넘긴다는 것은 결국 또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금 하자 이런 얘기고 국힘당이 소극적인 것은 28일 날 최혜병 특검법이 올라갈 때 이것도 같이 올라가면 결국 최혜병 특검법 통과시키는데 민주당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 반대로 하면 최혜병 특별법을 막기 위해서 이 중대한 민생에 관한 국가적 과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제가 아침에 읽어보니까 뭐 보수 일간지에서도 국힘당은 여기 참여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연금개혁 처리해야 한다.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이걸 최상병 특검법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자기들이 들어와서 최상병 특검법 반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찬성하고. 지금 1% 차이 가지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을 못한다면 국회가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가겠다가 이제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얼마나 늦어질지는 결국 우리 171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제 뭐 제가 원내대표는 아닙니다만 민주당은 국힘당하고 성실하고 신속하게 협의를 하겠지만 국힘당이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보면 결국 국회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국민의힘 이제 다 차기 당권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뭐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을 이끄는 그런 방식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당의 문제라서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대통령한테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만큼 그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 당내에서도 도전받고 있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으로서는 나쁜 거 아니냐고요. 저쪽에 이제 통일된 그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임위는 어디를 지망하십니까? 지금 법사위 지망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 검찰 출신으로 전공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이 정치 검찰과 싸워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 그다음에 이 정치 검찰의 검찰 독재를 견제하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법사위를 지망했습니다. 검사가 전국에 몇 명이죠? 저도 이제 퇴직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한 2,6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 정치 검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극히 적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늘 방송 나갈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묵묵히 민생 사건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사건을 놓고 억울함이 없도록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가 이게 감기인지 폐렴인지를 구별하듯이 그렇게 해주는 검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인데 그게 몇 명쯤이나 되냐고요. 명수로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당선인 함께 만났습니다. 1부 마칩니다. 김정호가 부르는 하얀 나비 함께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